오늘은 프랑스 사회학자이며 사회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에밀 듀르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명문론과 사회실제론에서 언급했듯이 타학문에 비해 사회학은 신종학문이므로 연구자료가 상대적으로 희귀합니다. 반면 시험에서는 상당히 자주 출제되므로 유명한 사회학 이론들은 접하는 대로 속지 않은 게 현명합니다. 오늘 공부 이후의 사회학은 같은 프랑스 사회학자인 부르디유의 아비투스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듀르켐의 사회학은 듀르켐이 생존했던 시대를 알게 되면 이해가 쉽습니다. 1858년에 출생하여 1917년에 사망하게 되는데 프랑스 혁명이 1789년에 발생했으므로 혁명 사상이 불붙은 지 채 100년도 지나지 않았고 나폴레옹이 사망한 지 채 39년도 되지 않은 상당히 사회적으로 어지러운 시대에 태어납니다. 다시 말해 듀르켐이 한창 공부를 하던 시기, 프랑스 혁명의 여파로 온갖 사회 불안 요소가 팽배하던 시기였다는 것이죠. 그는 혼란한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사회적 안정을 꾀할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같은 프랑스 사회학자 콩트가 사회학이란 학문을 창시하여 사회학이라는 명칭을 처음 제시했다면 그 사회학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연구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방법을 제시한 인물이 듀르켐입니다. 그 유명한 아노미 개념도 이때 생겨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듀르켐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사회학의 근간을 이룩했다는 점이겠지요. 하나의 학문이 온전히 하나의 분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유의 연구 대상과 방법이 정립되어야 하는데 듀르켐이 사회학에서 그 두 가지 모두를 마련한 인물입니다. 이를 위해 듀르켐은 최초의 철학적 사실, 과학적 사실 등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사실을 정의하게 됩니다. 그가 내린 사회적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당히 쉬우므로 겁먹지 말기 바랍니다. 못 들어봐서 잊을 적일 뿐입니다. 모든 사회 구성원은 분명 자아와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외부적인 압박으로 인해 자아와 자유의 제한이나 구속을 받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 외부적 압박을 사회적 사실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사회적 사실은 우리의 자아와 자유를 제한하고 구속하는 외부적 압박입니다. 예컨대 학교는 지속적으로 학생의 자아와 자유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회적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사실에 문제가 생길 때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데 자살도 종교적 갈등도 모두 사회적 문제입니다. 따라서 듀르켐은 사회적 사실을 다음과 같이 간략히 정의합니다. 사회적 사실은 철학과 같은 사색에 의한 연구가 아닌 경험과 사실에 의한 연구여야 한다는 점에서 철학과는 구분된다. 사회학을 철학과 구분합니다. 사회적 사실은 인간 내면의 양심이나 가치관이 아닌 어디까지나 다분히 인간 외적인 요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심리학과는 구분된다. 사회학을 심리학과 구분합니다. 물질적인 사회적 사실이란 사회를 구성하는 물리적이고 구조적인 요소를 말한다. 종교, 국가, 법률 등이 이에 포함되며 넓은 의미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제도를 정의합니다. 비물질적인 사회적 사실이란 도덕 규범, 유행 등 추상적인 개념으로 넓고 쉬운 의미로 문화라고 할 수 있다. 문화를 정의합니다. 그러나 물질적, 비물질적 사회적 사실은 구분이 모호해질 수 있는 만큼 그다지 널리 사용되는 개념적 구분 유형은 아니니 참고만 하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규범과 일탈에 대해 처음으로 정의를 내린 인물도 듀르켐입니다. 먼저 규범과 일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규범에 대한 네이버의 정의입니다.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행동 규칙이다. 단순히 강제적인 구속만을 지니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따름으로써 사회생활이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다음으로 일탈에 대한 정의입니다. 사회적 규칙이나 규범으로부터 벗어남으로써 그것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으로 정하여진 영역 또는 본래의 목적이나 사상, 규범으로부터 빠져갈 때이다. 최종적으로 원장님은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규범은 사회가 나에게 기대하는 규칙이며 일탈은 규범에서 벗어나는 행위이다. 규범에는 관습 규범, 도덕 규범, 법 규범이 있으므로 일탈은 관습 규범에서 벗어나는 것, 도덕 규범에서 벗어나는 것, 법 규범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범죄는 어디에 속할까요? 당연히 법 규범에서 벗어나는 행위가 범죄입니다. 세 가지 규범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규범은 그 강도에 따라서 세 가지 단계로 나뉘어집니다. 첫째 단계는 관습 규범으로 사회적 관행에 입각해서
사람들의 행동을 규제하는 것으로 일탈을 할 경우 비웃음, 따돌림 등의 제재를 받습니다. 둘째 단계는 도덕 규범으로 도덕에 따른 행위 규제를 말하며 일탈할 경우 좀 더 강력한 제재를 받습니다. 보편적으로 인간의 행동을 규제하는 것이 도덕 규범인데 비록 문서로 성문화되어 있지 않지만 일상적인 행동에서 강력한 규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단계는 제재의 주체가 공적인 성격을 띠어 권력을 가지는 경우이며 성문화된 문서로 존재합니다. 법 규범은 전형적으로 법이라는 형식을 취하며 일탈할 경우 범죄로 간주되어 재판 등을 통하여 공적인 제재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디르켐의 아노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사전적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급격한 사회 변동의 과정에서 종래의 규범이 약화 내지 쓸모없게 되고 아직 새로운 규범의 체계가 확립되지 않아서 규범이 혼란한 상태 또는 규범이 없는 상태. 한 사회를 지배하는 강력한 가치관의 세력이 약화되고 한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가치관이 동등한 세력을 가지면서 한 사회 내에서 공존하는 현상. 기존의 전통적인 규범과 가치관이 무너지고 그것을 대체할 새로운 규범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못하여 혼란과 무규범 상태에 빠지는 것. 요약하자면 새로운 문화가 급격히 수용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사회 규범이 붕괴되어 혼란이 발생하여 기존의 가치를 대체할 새로운 가치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이지요. 급격한 문화 변동으로 기존의 가치는 적용하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새로운 가치의 적용도 어렵습니다. 마치 천동설이 위기 국면에 접어들면서 지동설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생기기 직전에 혼란스러운 상태라 할 수 있을 듯합니다. 천동설과 지동설이 혼재된 상태, 조선 후기와 대한제국이 혼재된 상태, 수능 이후와 대학 입학 사이에 혼재된 고등학교의 상태라 할 수 있을 듯합니다. 남북전쟁 이후 노예제도를 찬성했던 남부지역 내의 혼란스러운 상태도 좋은 예가 될 듯합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로 변동이 일어났을 때 새로운 사회를 위한 가치가 제도화되지 않아 약탈이 발생하고 힘의 논리가 사회를 지배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와 같은 아노미 상태에서 살고 있는 개인들은 어떤 가치관을 따라야 할지에 대한 가치관의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때 그 사회의 지배적인 규범에서 벗어난 일탈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쉽게 말해 기존의 사회 규범이 약화하였음에도 이를 대체할 새로운 규범과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일탈 행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경제적 호황이든 공황이든 간에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없는 급속한 사회구조의 변동 속에 직면한 사람들이 행하는 자살을 아노미적 자살이라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종합하겠습니다. 아노미 이론은 사회 변동으로 기존의 사회 규범이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규범과 기준이 아직 정립되지 않았을 때 사회 구성원들이 가치관의 혼란에 빠져 일탈 행동을 저지른다는 이론입니다. 사회 구성원의 일탈 행동을 정의하는 이론적 방식에는 아노미 이론, 갈등 이론, 차별 교제 이론, 통제 이론, 낙인 이론 등이 있지만 오늘은 아노미 이론만 정리해보았습니다. 아노미는 들어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디르켐의 자살론은 누구나 들어본 적 있는 자살의 원인을 다루는 대표적인 이론입니다. 디르켐의 자살론이므로 당연히 자살은 개인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 아니며 어디까지나 사회적인 현상이고 원인 또한 사회 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자살의 원인이 신경쇠약이나 우울증 등의 정신병이나 유전이나 체질 등의 개인 신상의 문제, 기후와 계절 등의 물질적 문제와의 관련을 부정합니다. 그에게 자살은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이기적 자살, 이타적 자살, 아노미적 자살, 숙명적 자살입니다. 이기적 자살은 정신병이나 왕따 등 각종 이유로 일상 현실과 사회에 적응을 못해 자살하는 경우입니다. 즉, 사회 통합이 너무 약해져 개인주의가 심화되었을 때 발생하지요. 이타적 자살은 개인이 사회에 지나치게 밀착해 있어 사회를 위해 자살하는 상황입니다. 사회 통합이 너무 강해져 개인이 집단에 매몰되는 경우에 발생하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2차 대전 일본의 자살 특공대 카미카제, 현재 이슬람의 자살 테러가 있습니다. 아노미적 자살은 앞서 설명한 아노미 상태, 즉 사회 규범이 통째로 흔들리면서 그 여파로 개인의 가치관이나 기반이 무너질 때 발생합니다. 전쟁이나 비정상적 정권 교체 등으로 사회가 규율을 통제하지 못할 때인데요. 대표적인 예가 대공황입니다. 숙명적 자살은 아노미적 자살과는 반대로 사회의 규율이 필요 이상으로 심할 때 발생하며 군인이 자살하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숙명적 자살론이 그다지 중요하게 언급되지 않는 것을 볼 때 2대2 도표를 채우기 위한 방책인 것 같기도 합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 사회 구성원의 일탈 행위를 설명하는 세 가지 대표적인 이론인 아노미 이론, 낙인 이론, 차별적 교제 이론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노미 이론을 통한 일탈 이론은 이미 알아보았으므로 나머지 이론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일탈의 낙인 이론은 일탈의 동기나 행위보다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일탈자로 규정되는 과정을 중시합니다. 일탈 행동의 여부는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특정 행동에 대한 사람들의 낙인과 이를 받아들이는 일탈자의 인식과 반응에 주목합니다. 즉, 일탈자와 비일탈자 간의 상호작용 과정을 중시하는 것이죠. 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적 일탈 이후 낙인이 찍히면 그 낙인에 대한 인식과 자의식이 내면화되어 2차적 일탈을 일으키고 이 악순환은 계속됩니다. 즉, 1차적 일탈을 한 사람에 대해 계속하여 일탈 행동을 할 것이라는 낙인을 찍게 되면 부정적 자아가 형성되고 이는 2차적 일탈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탈에 대한 낙인이 어떤 사람은 적용되고 어떤 사람은 적용되지 않는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며 낙인이 없었던 상태에서 1차 일탈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의 원인을 설명하기 어려우며 낙인이 없음에도 상습적인 일탈 행위를 저지르면서도 잘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의 행동은 설명되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비판을 받게 됩니다. 방금 언급했듯이 낙인이 찍히기 전 1차 일탈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단점으로 인해 차별적 교제 이론이 탄생합니다. 차별적 교제 이론에 따르면 일탈 행동은 동조 효과와 같은 학습의 결과로 일탈의 학습은 일탈자와 친밀하거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할 때 발생합니다. 즉, 일탈 행동도 학습된다는 것이죠. 일탈 행동자와의 차별적인 교제가 일탈 행동을 학습하는 계기가 되며 학습 과정에서 범죄 기술을 획득하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새로운 태도나 동기 등을 형성함으로써 일탈 행동이 더욱 보강됩니다. 이로 인해 청소년의 일탈과 범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일탈의 학습 과정을 구체화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역시 우연적 일탈이나 충동적인 범죄에 대하여 설명하기 어려우며 일탈 행위가 일탈 행위자와의 학습의 관계가 아닌 TV나 인터넷 등 대중매체에 의해서 발생할 경우, 그리고 범법자와 접촉하지 않았는데 일탈이 생기거나 긴밀한 접촉에도 일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이쯤 되면 당연히 위의 세 가지 일탈 이론이 함께 작용하여 일탈이 생긴다는 것을 누구라도 추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숙제의 이해를 돕기 위해 칸트와 디르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칸트를 모르면 동영상 칸트 편을 먼저 공부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철학사의 혁명가 칸트는 도덕 법칙을 통한 의무 개념을 언급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디르켐 역시 인간의 도덕적 의무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도덕적 의무가 어디서 유래하였는가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제시합니다. 칸트에게 도덕적 의무의 원천은 출생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존재하는 모든 인간, 현재 지구에 살고 있는 70억 인구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도덕적 명령인 정업 명령에서 유래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신에 의해 주어진 명령이며 신을 믿는 모든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절대적 명령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디르켐에게 있어 도덕적 의무의 원천은 규범, 즉 사회가 나에게 기대하는 규칙인 사회적 제도와 관습입니다. 그 관습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디르켐에게 있어 종교는 단 하나의 도덕 법칙의 원천이 아니라 수많은 규범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결국 칸트에게 도덕 법칙은 전 인류가 지켜야 할 보편적 법칙이지만 디르켐에게 있어 도덕 법칙은 절대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각 나라와 문명과 문화마다 모두 규범이 다르므로 도덕 법칙도 문화마다 다양하게 정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칸트의 보편성에 대한 개념을 잘 익혀두어야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벤담, 마르크스, 보르디우의, 쇼펜하우어, 그리고 디르켐에 이르기까지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디르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아비투스만 정리하면 큰 틀의 사회학은 정리가 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